한국에서 또다시 대규모 확산, 코로나 3차 팬데믹이 시작됐습니다. 서울과 경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남, 광주, 경남, 강원 등 그동안 확진자가 거의 나오지 않았던 지역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이를 신규 확진자 수가 이미 3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에는 신규 확진자 수가 400명 이상으로 다음 달에는 600명 이상이 나올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임수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유행의 예측 지표인 감염 재생산 지수가 1.5를 넘어서고 있다. 확진자 1명이 1.5명 이상을 감염시키는 상황이다. 지금은 대규모 확산의 시작 단계이며 매우 심각하다. 현재의 확산세를 차단하지 못하면 대구 경북 지역 유행과 8월 말에 수도권 유행을 뛰어넘는 전국적 규모의 큰 유행도 예상되는 중대기로다. 실내 활동이 늘고 환기도 어려운 동절기가 되면서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의 억제가 더욱 어려워져 북반구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염이 늘어나고 일부 국가의 경우 매일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까지 감염 폭증을 겪고 있다. 한국의 유행이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우리가 겪은 가장 큰 규모의 유행에 직면할 수 있다 경고했습니다. 또한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해 클럽 등 5종의 유흥시설 영업을 금지시키고 10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를 금지,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밤 9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가능하도록 방역조치를 대폭 강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는 조건은 총 3가지입니다. 1.5단계 기준의 2배 이상 증가했거나 2개 이상의 권역 유행이 지속, 전국 300명 초과, 이 중에서 한 가지만 해당돼도 2단계로 올릴 수 있는데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연속 5일 이상 300명을 넘기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위기는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한국 사위라 불리고 있는 레리 호건 미국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으로부터 구매한 한국산 진단키트 50만 회분이 불량품이라 현지 언론들이 보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호건 주지사가 한국에서 구해온 코로나 진단키트는 결함이었고 결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라며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가 한국에서 코로나 진단키트를 수입하기 위해 946만 달러의 국고 자금을 썼다. 호건은 한국인으로 태어난 아내 유미 때문에 한국산 진단키트에 관심을 가졌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메릴랜드주에 진단키트를 공급한 한국의 랩지노미스 관계자는 해당 키트는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 허가 이전에 메릴랜드 주 정부가 먼저 수입을 요청했고 이에 응한 것 뿐이다. EU FDA, EUA 허가 과정에서 진단키트 속 일부 성분의 변경은 있었지만 제품 성능 면에서 차이가 없다. 메릴랜드주에 납품한 진단키트는 불량이나 어떠한 품질 문제가 있었던 기록이나 보고가 전혀 없었다. 동일한 제품이 현재도 15개국 이상의 국가의 승인을 받아 수출 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라며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한국에서 3차 팬데믹이 시작된 데다 한국의 자부심이자 세계 최고로 인정받았던 한국의 진단키트가 미국에서 상상도 못했던 대접을 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렇게 우울한 분위기를 한 번에 뒤집어버릴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백신 개발 회사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 백신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ABC 뉴스는 빠르면 다음 달부터 백신 주사를 맞을 수 있을 것이다. 화이자와 독일의 파트너인 바이오엔테크는 그들의 백신이 코로나19 감염 예방 효과 95%를 기록했다고 발표한 지 며칠 만에 이 놀라운 발표를 했다. FDA가 최종 테스트를 완료하기 전 긴급 사용 승인을 할 수 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영국에서도 신청했다 보도했습니다. 화이자는 올해 12월 중순에서 말 미국에서 고위험 인구에 대한 백신 사용 승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인 이후 몇 시간 안으로 백신을 배포할 준비를 갖출 것이다. 올해 안에 5천만 회분, 내년 말까지 13억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이다 전했고, 바이오엔테크의 우구어 자인 CEO는 각국 정부, 제약업체, 물류회사 등 모든 참여자가 정말로 잘해낸다면 내년 가을까지 전 세계 인구의 60%에서 최대 70%까지 접종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달성하면 또 다른 폐쇄 없이 정상적인 겨울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말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은 내년 가을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최근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20만 명을 넘어서는 등 전 세계적으로 1, 2차 팬데믹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으로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국가들이 불가피하게 봉쇄 정책을 다시 꺼내들었고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올해 미국의 GDP는 지난해 대비 1,200조 원 이상이 증발해버렸고 태국, 인도네시아 등 관광산업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국가들은 하늘 높이 치솟은 실업률을 감당하지 못해 대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치열한 백신 확보 전쟁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미국 듀크대 글로벌 보건혁신센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구 1인당 가장 많은 코로나19 백신을 확보한 국가는 캐나다, 그 다음은 미국, 영국, 호주, 칠레 등의 순이었습니다. 캐나다는 인구 1인당 무려 10회분이 넘는 백신을 확보했는데 과잉 주문이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인구가 3,770만 명인데 4억 1,400만 회분을 구매한 것인데요. 심지어 전체 확진자 수 1,300명인 베트남도 1억 5천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선진국들 가운데 유일하게 백신 확보에 서두르지 않는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한국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많은 나라가 코로나 백신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른 방법을 모색 중이다. 이미 다량의 백신을 확보한 미국과 유럽, 일본은 내년 초 백신 접종을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보건 관료들은 내년 하반기에 접종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초반에 공급되는 백신에 효과가 없거나 장기적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먼저 백신을 접종할 다른 국가에서의 효과를 먼저 확인하고 싶어하는 상태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오히려 백신 개발 회사 쪽에서 한국에 빨리 계약을 맺자고 하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보도했습니다. 국제백신연구소의 이철우 박사는 월스트리트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확진자 수를 낮게 유지할 수 있는데 서둘러 백신을 주문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처럼 급한 상황이 아니다 전했습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조급해 보이지 않으면서 가격을 합리적인 선으로 받아내기 위해 여러 가지 협상을 하고 있다. 더욱 다행인 것은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백신 생산 자체를 국내에서 하기 때문에 보다 유리하게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백신을 하나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안달이 나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화이자와 모더나가 한국에 연락을 해오며 계속해서 신속하게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게다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와 아스트라제네카가 공동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한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확정됐고 소문만 무성했던 러시아의 코로나 백신이 한국을 통해 12월부터 생산을 시작해 내년 1월에 전 세계로 공급할 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한국이 백신 생산의 허브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엘라파는 러시아 국부펀드와 코로나19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을 한국에서 연간 1억 5천만 회분 이상 생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히며 한국 코러스가 조만간 생산을 시작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WHO가 코로나 환자의 렘데시비르를 쓰지 말라라는 충격적인 권고를 내놓은 상황 속에서 곧 다음 달이면 한국 셀트리온의 코로나19 치료제 451이며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부 사멸시킬 수 있는 궁극의 치료제가 세상에 공개됩니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은 질병관리청, 보건연구원, 식약처와 협력하고 있다. 올해 안에 10만 명분 정도 환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약을 이미 생산 중이다 밝혔습니다. 코로나 진단키트에 이어 치료제까지. 흔히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를 파이브 아이즈라고 합니다. 앵글로색슨 계열의 민족의 뿌리를 둔 국가들로서 미국의 핵심 동맹국들인데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정부의 대외 외교 정치에서 항상 특급 대우를 받아왔을 정도로 미국과는 혈맹관계를 유지해왔죠. 그 다음으로 미국과 가까운 국가들은 얼라이즈, 동맹국으로서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이 국가들 또한 중요한 동맹관계로 여기긴 하지만 동시에 감시와 관리의 대상으로도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항상 자신들이 명예서양인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계 속에서도 늘 특별해지길 원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보다 일본과 더 가깝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 했는데요. 때문에 일본에서는 프랑스와 독일, 일본을 묶어서 파이브 아이즈 3그룹이라고 주장했죠. 이 영어권 주요 동맹국들 중에서 인구 규모가 상당히 크고 거대하고 단단한 경제 규모와 산업적 기반을 갖고 있으며 세계의 정치와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강대국이기 때문에 프랑스, 독일, 일본은 다른 동맹국들과 레벨이 다르다는 이유인데요.
최근 이러한 일본이 패닉 상태에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경쟁 구도가 극심해지고 중국계 반도체 회사인 브로드컴이 미국의 퀄컴을 인수하겠다고 하자 그것을 직접 나서서 막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곧 CFIUS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었는데요. CFIUS는 미국의 국가 주요 기관 산업에 대한 외국인의 직접 투자, 인수, 합병 등에 대한 심사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한다는 것은 미국의 안보를 더 강화하겠다는 의미와 동일하죠. 하지만 예외적으로 이 강화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CFIUS의 화이트리스트에 오르는 것입니다. 화이트리스트에 있는 국가는 별다른 절차 없이 미국의 산업, 정부 군사 시설, 부동산 등에 투자를 할 수 있죠. 일본은 그동안 미중 무역 분쟁 속에서 미국의 보조에 맞추기 위해 항상 노력해왔습니다. 때문에 이번 미국의 화이트리스트에도 당연히 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지난 25일 발표된 바에 따르면 일본은 그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됐다고 합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2월 13일부터 일본은 미국의 안보에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반도체 등의 26개 산업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려면 복잡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미국과 가까운 동맹국이라고 믿었던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과도 마찬가지인 소식인데요. 이것이 너무 충격적인 나머지 일본 우익들은 한국이 미국을 로비해서 일본을 제외시켰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의 단계에 접어들자 이제 미국도 일본의 영향력에 회의감을 가지게 됐고 조금씩 미일 동맹을 놓아버리기 시작한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심지어 일본은 이제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을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동양경제 온라인에서 올라온 기사인데요. 일본은 1990년 버블 붕괴로 인해 현재까지 30년의 침체를 겪고 있는데 1989년 최고가를 기록했던 니케이 지수의 60%밖에 회복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미국의 SP 지수는 30년 동안 무려 9배의 상승을 기록하였으며 심지어 일본에서 매일 경제위기라고 보도하는 한국조차 30년 전에 비해 코스피 지수가 2배 상승하였죠. 기사에서는 일본이 앞으로도 경기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버블 붕괴를 초래했던 자민당이 아직까지 집권하며 일본의 모든 가치관과 시스템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기껏 경제를 위해 하고 있는 정책이라고 해봤자 경기 침체가 올 때는 빚을 내서 재정을 출자하고 이후 그로 인해 재정 적자가 생기면 국민들로부터 돈을 걷는 것이 전부죠. 30년 동안 이러한 행태를 반복해오며 일본의 생산력은 저하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에는 새로운 가치관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과 기업들이 만연하여 이대로라면 일본이 잃어버린 40년, 50년을 겪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2030년부터 일본에게 마이너스 성장은 일상이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자민당에게 경제 파탄의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추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일어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현재 아베 정부에서 내세우는 것은 일본이 관광대국이 되고 있다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마저도 국민들을 눈속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외국인들이 일본에 많이 오면 올수록 그것은 외국인들이 느끼는 일본의 물가가 저렴하다는 의미이고 이는 곧 글로벌 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난 24일 현대 비즈니스에서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은 현재 한국의 경제 성장률에 큰 충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1월 22일 발표된 한국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0%로 나왔는데요.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2월 중순이 되어야 집계되지만 IMF에서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에 따르면 일본의 2019년 연간 경제 성장률은 1.0%로 예상된다고 하죠. 한국이 일본보다 1.0%포인트나 앞선 것인데요. 이로 인해 현재 일본 내에서는 매일 뉴스를 보면 한국의 경제가 파탄 직전으로 묘사되는데 왜 막상 일본이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는 건가라며 어리둥절해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본의 언론에서는 한국이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한 중국 경제 둔화에 큰 영향을 받아 2018년 가을부터 경기가 악화되고 있다고 설명했고
그에 반해 일본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견조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마찰에도 불구하고 큰 경기 후퇴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이죠. 심지어 양국에서 발표한 잠재 성장률 또한 한국이 앞서고 있어 언론에서는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잠재 성장률은 연평균 0.9%인 반면 한국은 연평균 2.7%인 것인데요. 이것의 원인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경우 반도체, 메모리나 스마트폰 등의 IT 산업에서 도약을 하고 있지만 일본은 미래 사회에서 이렇다 할 두각을 내는 사업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믿어왔던 미국과 내수 시장으로부터 배신을 당한 일본. 2020년에는 한국이 얼마나 더 빠른 속도로 일본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제1조선인 말살 엽서에 이어 폭파 협박까지. 제1한국인을 말살하겠다는 협박 엽서가 배달된 일본의 한교류 시설에 폭파하겠다는 위협까지 이어졌다. 30일 NHK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 카와사키시에 있는 외국인과 일본인의 교류를 촉진하는 시설인 카와사키시 후레아이 관에 이달 27일 폭파하겠다는 내용의 엽서가 배달됐다. 이 엽서는 카와사키시 직원을 수신자로 해서 배달됐으며 발신자의 이름과 주소도 적혀 있었다고 NHK는 전했다. 카와사키시는 이 엽서가 배달된 후 시설을 점검했으나 수상한 물체를 발견되지 않았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시설에는 경비원이 배치됐다. 이 시설에는 앞선 1조선 한국인을 이 세상에서 말살하자 살아남았으면 잔혹하게 죽이자는 그리적인 연하 엽서가 배달됐다. 카와사키시